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채소라는 단어에 숨겨진 오랜 착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야채는 많이 먹어야 한다. 그게 다 약이야. 그 말이 당연한 진리인 줄 알고 채소는 항상 몸에 좋은 음식이라는 인식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사 선생님 한마디에 그 믿음이 와장창 깨져버렸습니다. 채소도 조심해서 드셔야 해요. 혈당 관리에는 다 같은 채소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채소가 어떻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 고기나 라면 같은 자극적인 음식이라면 몰라도 평생 착한 음식으로 분류되던 당근, 고구마, 옥수수가 문제라는 말이 도무지 와 닿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자식들 걱정시키기 싫은 마음에 병원 얘기도 대충 넘기고 집에서는 그냥 채소나 많이 먹자 하고 넘겨버린 적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무심히 식탁 위에 오른 채소들이 내 혈당을 몰래 조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인천에 사는 72세 남자입니다. 은퇴하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식사는 하루 중 가장 큰 이벤트가 되었어요. 며느리가 반찬을 해올 때면 괜히 미안해서 다 먹고 손주들이 고구마를 사다 주면 고맙다며 맛있게 군고구마를 나눠 먹습니다. 그런 정겨운 순간들이 나중에 혈당계 앞에서 큰 죄책감이 되는 날들이었습니다. 식후에 측정한 혈당이 210, 220을 찍는 걸 보면서도 그냥 오늘만 그랬겠지 하고 애써 넘겼죠. 어느 날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평소 안면 있던 할머니 한 분이 다가오셨어요. 요즘 손주들 오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었죠? 혈당 괜찮으세요? 이 말이 꽤 뜨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나도 몰랐는데 감자랑 고구마도 조심해야 한대요. 선생님이 채소라고 다 같은 채소가 아니래요. 그분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나는 건강 생각해서 감자국 끓여 먹는데 하시면서요. 이후로 저는 마치 채소를 다시 배우는 심정으로 하나하나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혈당을 낮추는 채소 10선, 다이어트에 좋은 채소 베스트 5 같은 정보들이 넘쳐났고 채소마다 추천이 다른 걸 보며 오히려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치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시장통에 혼자 내던져진 기분이었죠. 그때부터 한 가지 기준을 세웠습니다. 내 몸에서 어떤 반응이 오는가 이걸 중심으로 채소를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당근을 생으로 먹었을 땐 혈당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볶아준 당근조림을 먹은 날은 확실히 숫자가 튀더라고요. 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감자는 거의 먹을 일이 없지만 삶거나 으깬 감자를 먹은 날은 공복혈당이 들쑥날쑥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채소도 그냥 채소가 아니라 혈당 반응에 따라 다르게 취급해야 하는 식품이라는 걸 체감하게 되었죠. 기억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작년 가을, 손주들이 놀러왔을 때 시장에서 옥수수를 사다 줬습니다. 찜통에 넣고 노릇하게 익혀 나눠 먹었죠. 입에서는 달고 마음은 푸근하고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는데 그날 밤 제 혈당은 240을 찍었습니다. 식사 후 산책도 하고 물도 많이 마셨는데도요. 그 숫자를 보고 웃음이 사라지더군요. 이런 간식이 독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걸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냥 채소가 아니라 내 몸에 진짜 좋은 채소를 제대로 알아야겠다고요. 단순히 먹는다에서 선택한다로 식생활의 방향을 바꿔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건강을 잃는다는 건 단순히 아픈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부담이 된다는 감정까지 함께 오는 일이거든요. 특히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채소 하나하나를 공부하며 혈당과 화해하는 삶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이 드시지 않으세요? 혹시 요즘 채소 많이 드시는데도 혈당이 이상하게 오르는 날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함께 이 미로에서 빠져나와 봅시다. 채소는 무조건 착한 음식이라는 오랜 믿음을 내려놓고 이제는 현명하게 고르고 똑똑하게 먹는 연습을 시작해 봅시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단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혈당 폭탄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땐 좀 과장된 표현 같았어요. 채소가 어떻게 폭탄이 될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고구마, 감자, 옥수수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서야 그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식탁에 너무 친숙하게 자리 잡고 있었죠. 고구마는 간식, 감자는 반찬, 옥수수는 추억의 음식처럼 여겨졌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익숙함이 방심을 만들고 그 방심이 혈당을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작년 겨울이었어요. 손주들이 놀러온 날 다 함께 군고구마를 구워 먹었습니다. 노릇하게 익은 고구마를 반으로 갈랐을 때 피어오르던 그 김과 달달한 향기. 그 순간만큼은 병도 당뇨도 잊고 싶었죠. 그런데 그날 밤 제 혈당이 230을 넘었습니다. 밤새 화장실을 들락날락했고 목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혈당이 높다는 건 몸이 그만큼 물을 끌어내고 있다는 신호라는 걸 저는 병원에서 몇 번이나 들었거든요. 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익히면 90까지 올라갑니다. 설탕의 혈당 지수가 99라는 걸 생각하면 거의 설탕 한 덩어리를 먹는 셈이죠. 거기다 크기가 작다고 해서 한 개만 먹는 사람도 드물어요. 간식이니까 두세 개는 기본이고요. 특히 군고구마는 천천히 익히는 동안 당이 더 응축돼서 더 달고 더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다이어트에 좋다고 해서 또는 채소니까 괜찮겠지 하며 안심하고 드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저는 감자를 무해한 음식이라고 생각했어요. 몸에 기름기 없고 담백하니까 당연히 괜찮을 거라고요. 그런데 감자를 삶으면, 아니 그것도 모자라 으깨서 샐러드로 만들면 혈당 지수가 거의 90 이상으로 치솟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감자보다 익힌 감자의 흡수 속도가 훨씬 빠른 이유는 가열로 인해 전분이 젤라틴화되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은 감자를 거의 포도당처럼 받아들여요. 특히 명절에 자주 먹는 감자전이나 감자 샐러드는 진짜 조심하셔야 해요. 기름에 지지고 마요네즈를 섞고 설탕을 살짝 넣는 조리법이 거의 기본이잖아요. 거기에 감자의 전분이 합쳐지면 혈당은 말 그대로 폭발입니다. 실제로 저희 이웃 박철수 어르신도 추석 때 감자전을 3장 드시고 다음날 공복혈당이 160이 나왔다는 말씀을 하셨죠. 평소보다 30 이상 높게 나온 수치였고 의사 선생님께 크게 혼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옥수수. 가장 친근하고 가장 달콤한 함정입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삶아주신 옥수수를 찜기에 넣고 뜨끈하게 꺼내주시던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먹는 옥수수는 그 시절의 옥수수가 아닙니다. 품종이 달라졌고 당도가 훨씬 높아졌죠. 단맛을 강조한 현대의 옥수수는 당뇨 환자에겐 위험한 간식입니다. 특히 전자레인지에 돌려먹는 가공 옥수수는 혈당 지수가 75 이상, 게다가 한 개만 먹고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죠. 한 번은 저도 TV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옥수수 2개를 먹은 적이 있어요. 식사도 했으니 괜찮겠지 했는데 식후 2시간 혈당을 재보니 200을 넘었더라고요. 입은 즐거웠는데 그 뒤의 후회는 꽤 씁쓸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추억 속의 음식이 현실의 독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학자들 사이에서도 고구마나 감자 같은 식물성 전분 식품은 채소로 분류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곡물처럼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저도 이견에 동의합니다. 채소라기보단 탄수화물 덩어리로 인식하는 게 더 정확하거든요. 자연산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는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호박입니다. 특히 단호박. 이름부터 단자가 붙은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단호박은 혈당 지수가 75로 감자보다 살짝 낮은 수준이고 조리 방식에 따라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호박죽처럼 갈아서 먹으면 흡수가 훨씬 빨라지죠. 전분이 거의 액상 형태로 변하는 거니까요. 저희 이웃 박명자 할머니는 감기 기운이 있어 단호박죽을 끓여 드셨대요. 그런데 그날 밤 혈당이 210을 찍었답니다. 몸에 좋으라고 먹은 음식이 몸을 더 힘들게 만든 셈이죠. 이어서 파프리카. 이건 좀 의외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건강식 트렌드에서 파프리카는 샐러드의 주인공이잖아요. 색도 예쁘고 아삭하고 비타민도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도 함정이 숨어 있어요. 빨간색과 노란색 파프리카에는 과당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과당은 천연 당분이긴 해도 혈당에는 영향을 줍니다. 특히 생으로 많이 먹게 되면 생각보다 혈당이 오를 수 있어요. 실제로 송미경 어르신은 파프리카 샐러드를 매일 드셨는데 혈당이 자꾸 튀는 걸 느끼고 멈추셨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초록 파프리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 익지 않은 상태라 당분 함량이 낮기 때문에 같은 파프리카라도 색에 따라 혈당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가끔 파프리카를 먹지만 항상 초록색만 고르고 한 번에 반 개 이상 먹지 않으려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조리 방식과 양이라는 걸 절실히 느꼈기 때문이죠. 이쯤에서 조금 엉뚱한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일본에서는 호박을 카보차라고 부릅니다. 당 지수가 높다는 걸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카보차는 디저트다 라고까지 말하더군요. 달고 부드럽고 보기엔 착한 채소인데 실제론 혈당을 순식간에 올리는 음식이라는 걸 풍자한 표현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도 호박죽 한 그릇 밥 반 공기 정도로 생각하고 접근해야 맞는 거죠. 그런데 학계에서는 이런 채소들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흥미롭게도 일부 영양학자들은 당근이나 호박은 전체적으로 섭취량이 작아서 혈당 영향이 미미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임상 경험이 많은 내분비과 전문의들은 현장에선 그렇지 않다. 실제로 환자 혈당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죠. 저는 후자의 말에 더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건 통계가 아니라 내 몸에서 직접 겪는 일이니까요. 실제로 제가 생당근을 먹은 날과 볶은 당근을 먹은 날, 혈당 수치가 분명히 달랐습니다. 생당근은 식사 전후 거의 차이가 없는데 볶음은 30 이상 차이가 났거든요. 같은 재료인데 조리법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기묘하면서도 무섭더라고요. 우리 몸은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가족들에게도 채소는 생으로 혹은 최소한으로만 익혀서라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며느리에게도 말했어요. 나한테는 조림보단 생나물이 더 좋아. 불편하지 않으면 그렇게 부탁할게. 다행히 며느리도 이제는 이해해줍니다. 그 말 한마디 꺼내는 게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혈당 수치가 증명해주니 당당해질 수 있더라고요. 다시 정리해볼까요? 조심해야 할 채소는 따로 있습니다. 당근은 익혀 먹을 때, 호박은 갈아 먹을 때, 파프리카는 색을 따져야 할 때입니다. 특히 이 채소들은 착한 이미지에 속아 많이 먹기 쉬워요. 하지만 당뇨가 있는 몸에게는 그런 과한 친절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좋은 채소도 조건 없이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가 그 채소의 진짜 얼굴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채소를 고를 때도 꼭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채소, 생으로 먹을 수 있을까? 이거, 나한테 얼마나 올라올까? 그 질문만큼은 습관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피해야 할 채소,
조심해서 먹어야 할 채소들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드디어 반가운 주제를 꺼낼 차례입니다. 정말, 진짜, 확실히 도움이 되는 채소들 말입니다. 저는 이 채소들을 혈당 친구들이라고 부릅니다. 혼자 외롭게 혈당계 앞에 앉아 있을 때 내 몸을 다독여주는 몇 안 되는 든든한 친구들 같은 존재죠. 첫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이 녀석이 그렇게 쓴맛이 있었던가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은 향에 얼굴을 찌푸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식이 상담을 받다가 선생님이 말씀하시더군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요. 이게 췌장을 보호해줍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그냥 채소가 아니라 약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브로콜리를 제대로 섭취하려면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익히지 마세요. 물에 오래 끓이면 설포라판이 다 빠져나갑니다. 저는 살짝 데쳐서 찬물에 헹군 다음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뿌려 샐러드처럼 먹습니다. 처음에는 생으로 먹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레몬즙 덕분에 향도 잡히고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이 조합으로 먹기 시작한 이후 저는 식사 후 혈당이 평균 20 정도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경험도 하나 있었어요. 어느 날 브로콜리를 좀 오래 삶아서 먹었더니 효과가 덜하더라고요. 역시 조리법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샐러리입니다. 이건 사실 입맛을 많이 타요. 처음 씹었을 땐 솔직히 말씀드리면 풀떼기 같았어요. 그런데 꾸준히 먹다 보면 그 청량한 향이 묘하게 중독됩니다. 저희 옆집 최영희 할머니는 샐러리를 주스로 만들어 드시는데 처음엔 꿀을 약간 넣으셨다가 점점 꿀도 빼고 순수하게 샐러리로만 드시게 되었대요. 공복 혈당이 140에서 110으로 떨어졌다는 말씀을 듣고 저도 한번 시도해봤죠. 결과요? 샐러리는 정말 꾸준히 먹었을 때 증가가 나오는 채소더라고요. 특히 아피제닌이라는 항염 물질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줘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며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세 번째 친구는 상추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쌈 채소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고기 싸먹는 데에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당 흡수를 늦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기와 상추를 함께 먹는 게 괜찮은 이유가 여기 있죠. 상추에 들어있는 락토세린이라는 성분은 심지어 혈당 스파이크도 억제해준다고 해요.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김용재 어르신은 평소 고기 드시면 식후 혈당이 200 가까이 올라갔는데 상추쌈을 많이 드신 이후로는 160 정도에서 멈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쌈장입니다. 너무 달고 전분과 무려디 들어간 제품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쌈장을 직접 만들어 먹습니다. 된장에 다진 마늘만 넣거나 고춧가루와 약간의 참기름만 더한 저당 쌈장이죠. 이 작은 조정만으로도 혈당은 훨씬 더 안정됩니다. 네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이 채소는 정말 다방면에서 효능이 뛰어납니다. 위에 좋은 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지만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췌장을 보호하고 인슐린 분비도 도와준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죠. 대전 서구에 사시는 정미선 할머니는 위염 때문에 양배추 주스를 드시기 시작했는데 혈당까지 안정됐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양배추를 아주 다양하게 섭취해봤습니다. 생으로 샐러드에 살짝 데쳐서 나물로, 심지어는 양배추 스테이크처럼 두껍게 썰어 구워 먹기도 했죠. 포만감이 오래가서 저녁 식사량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양파입니다. 이 채소는 거의 모든 요리에 들어가죠. 저는 거의 빠뜨리지 않고 매 끼니에 양파를 사용합니다. 중요한 건 조리 방식이에요. 양파에 들어있는 케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 너무 오래 익히면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볶거나 그냥 채 썰어서 샐러드에 넣는 방식이 좋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양파를 썰 때 눈물 괜찮겠지 하는 생각. 하지만 그건 혈당 입장에서 보면 아주 위험한 사고입니다.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경찰 옆에 서 있다고 해서 도둑이 선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브로콜리 옆에 감자가 있으면 감자가 착해지는 게 아니라 브로콜리까지 죄를 뒤집어 쓰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감자는 익혀서 전분이 풀어지고 거기에 간장과 설탕으로 양념까지 더해지면 그야말로 당분의 3단 콤보가 되는 셈이죠. 쌈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추를 먹으면서 안심하죠. 채소니까, 상추는 혈당에 좋으니까. 그런데 그 위에 쌈장을 숟가락으로 얹어 드신다면 그건 설탕을 얹어 먹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쌈장에는 보통 무려디나 전분, 설탕이 기본으로 들어가거든요. 저도 처음엔 그게 얼마나 문제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쌈장을 줄이고 된장에 마늘만 넣어봤더니 식후 혈당이 눈에 띄게 줄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즐겨 먹던 브로콜리 볶음도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살짝 데쳐 먹었는데 그날은 파프리카랑 당근을 함께 넣고 볶았죠. 그리고는 간장, 설탕, 깨소금으로 양념을 했어요. 정말 맛있었지만 다음날 아침 혈당이 30 넘게 튀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죠. 브로콜리만 좋으면 뭐해? 나머지가 다 문제인데. 요즘 저는 음식의 재료뿐 아니라 구성의 전체 그림을 먼저 떠올립니다. 예를 들어 양파는 혈당에 좋지만 카레 속 양파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기름에 오래 볶고 루나 가루 속 설탕, 밀가루가 함께 들어가 있거든요. 상추쌈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상추와 고기를 싸먹더라도 쌈장과 밥, 기름기 많은 고기가 함께라면 혈당이 오를 수밖에 없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기름진 드레싱입니다. 샐러드는 무조건 건강식이라는 인식,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시중 드레싱 성분을 들여다보면 깜짝 놀랍니다. 설탕, 포도당 시럽, 정제유, 전분, 이게 과연 채소와 어울릴 수 있는 재료일까요? 저는 그날 이후 드레싱을 아예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올리브 오일, 레몬즙, 소금 약간. 이 세 가지만 있어도 충분히 맛있고 무엇보다 혈당 걱정이 없습니다. 이런 실패들을 겪으며 저는 배웠습니다. 채소는 단독으로 먹을 때보다 조합될 때의 반응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요. 좋은 채소 하나만으로는 한 끼 식단의 혈당을 책임질 수 없어요. 나머지 구성 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전체의 결과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좋은 채소 플러스 나쁜 양념 혈당 상승. 좋은 채소 플러스 탄수화물 고함량 식재료 혈당 폭탄. 좋은 채소 플러스 튀김 효능 상쇄. 이 원칙만 기억하셔도 대부분의 식단 실수는 피할 수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전체 식단의 균형입니다. 좋은 채소가 식탁 위에 올랐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옆에 뭐가 같이 있는지, 어떻게 조리되었는지, 어떤 양념이 들어갔는지를 항상 살펴보세요. 요리는 과학입니다. 특히 우리처럼 혈당을 관리해야 하는 몸이라면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낳거든요. 이제는 눈으로만 건강식을 판단하지 마세요. 먹고 나서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기록해보세요. 혈당은 늘 말이 없지만 아주 정직합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진짜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어느 날 저녁, 집안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고 저는 부엌 식탁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혈당기를 꺼내어 손가락 끝을 찌르며 문득 생각이 들더군요. 나는 이 숫자에 너무 휘둘리고 있는 걸까? 아니면 너무 무심했던 걸까?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다가 차가운 손가락 끝을 문지르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약이 아니라 저녁 식사라는 거요. 우리가 나이 들수록
특히 저녁 시간의 식사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몸의 인슐린 감수성은 해가 질수록 떨어집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아침보다 저녁에 혈당이 더 오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 저녁 루틴을 따릅니다. 저를 살게 만든 진짜 식사법이기도 해요. 오후 5시가 되면 저는 양배추 주스를 준비합니다. 양배추는 위에도 좋고 혈당에도 좋지만 그 진짜 힘은 예방에 있습니다. 저녁 식사 전에 마시면 췌장을 미리 준비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소화기관이 기름칠을 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맛이 좀 밋밋할 수 있는데 사과 4분의 1을 살짝 갈아 넣으면 마시기 한결 수월해집니다. 단, 사과는 많이 넣지 마세요. 조금이라야 도움이 됩니다. 오후 6시 30분쯤이면 브로콜리 샐러드를 준비해요. 이건 진짜 핵심입니다. 생 브로콜리에 레몬즙 몇 방울, 올리브오일 한 바퀴 둘러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조합은 혈당이 오르는 걸 막아주는 방어막 같아요. 브로콜리의 설포라판과 레몬의 비타민C가 함께 작용해 혈당 반응을 늦춰주죠. 그리고 드디어 저녁 7시, 메인 식사. 이때는 반드시 상추와 샐러리를 충분히 먹습니다. 고기나 생선은 조금, 탄수화물은 소량. 상추쌈을 위주로 구성해요. 제 철칙은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소량으로. 처음엔 밥이 작아 보여서 배고플 줄 알았는데 신기하게도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채소가 먼저 들어가서 그런지 과식도 줄고 소화도 훨씬 편해졌어요. 상추쌈을 드실 땐 쌈장 대신 된장 플러스 다진 마늘 조합을 추천드려요. 이건 정말 혈당 반응이 다릅니다. 맛은 더 깔끔하고 혈당은 덜 오릅니다. 며느리도 이 된장 쌈장을 맛보더니 어머님, 이게 훨씬 낫네요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족도 자연스럽게 저녁 루틴에 동참하게 되었죠. 저녁 9시에는 양파차를 마십니다. 반 개의 양파를 썰어 200ml 물에 끓여서 우려낸 뒤 꿀을 아주 조금 떨어뜨리면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어요. 처음엔 맵고 낯설었지만 며칠만 지나면 그 향도 익숙해집니다. 양파차는 하루의 피로를 가라앉혀주고 혈관을 부드럽게 만드는 느낌이에요. 다음날 아침 혈당이 10에서 20 정도 낮아졌다는 걸 꾸준히 느꼈습니다. 밤 10시쯤엔 마지막으로 혈당을 재면서 마무리합니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아침 공복 혈당은 이 밤의 결과물입니다. 저녁 루틴을 실천한 날은 대부분 130 이하로 안정되어 있고 그게 작은 기쁨이 되더라고요. 마치 하루 종일 몸이 잘 따라와 줬다는 칭찬 같달까요? 이 루틴을 시작한 지 어느덧 5개월. 처음엔 이걸 얼마나 계속할 수 있을까 의심도 있었죠. 그런데 매일 저녁 반복하다 보니 이젠 하루의 중심이 저녁 루틴이 되었어요. 오히려 루틴을 걸으면 몸이 허전할 정도입니다. 혈당도 안정되었지만 제 마음도 함께 평온해졌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이런 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가족들이 더 이상 저를 환자처럼 대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아버지, 이제 식사도 조절 잘 하시네요. 엄마 요즘 얼굴이 밝아졌어요. 이런 말들이 가장 큰 보약이었습니다. 당뇨는 단순히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과 연결된 병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누구나 처음엔 루틴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바쁘다, 입맛이 안 맞는다, 귀찮다.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그 루틴이 내 건강을 지켜주는 방패라는 걸 깨달으면 선택은 더 쉬워집니다. 처음엔 양배추 주스 한 잔, 그 다음은 브로콜리 샐러드, 그리고 상추쌈. 하나씩 추가해보세요. 몸이 반응하고 그 반응이 곧 의지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 한 달.
그렇게 쌓이면 어느 날 혈당계의 숫자가 달라집니다.